이제 우리가 환자 평가를 봤는데 5장까지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해서 볼까 해. 왜냐면 우리가 현장 평가를 하는 거는 우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 환자 평가가. 해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시험 범위를 해서 쳤었는데 다시 1장부터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장까지. 그래서 1장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챕터 1 현장 평가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의 줄을 보면 현장 평가는 모든 응급 출동의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해서 이제 응급 현장의 평가는 단계별 절차가 아니라 응급 구조사와 그의 동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 관리와 환자의 처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적시의 의사결정을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해서 이제 그 줄 마지막 줄에 보면 현장이 안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해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현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화하는 순간에도 현장은 반복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서 우리가 그 밑에 단락을 보면 도착하자마자 라는 단락이 있어. 도착하자마자 현장이 안전한지 먼저 결정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가? 또는 개인 보호, 의복 또는 장비가 필요한 상황인가? 또는 손상 기전이나 질병의 특성이 명확한가? 또는 대량 환자가 발생했는가? 해서 이제 즉각적인 추가 지원 요청이 필요한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해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현장 평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계속적인 진행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현장 평가 요소가 있어.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현장 평가 요소가 있는데 표준주의 지침이 우리가 말하는 개인 보호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안전, 자원 결정, 모든 환자들의 위치, 손상 기전, 질병의 특성,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평가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옆 페이지에 표준주의 지침을 보면 우리 표준주의 지침이 그거라고 했지. 그 환자에게서 나오는 이제 뭐 혈액 또는 뭐 체액 또는 분비물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이제 기본적인 주의 지침인데 책을 보게 되면 현장 안전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 환경에 적절한 표준주의 지침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옆 단락에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줄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첫째 줄에 보면 표준주의 지침은 확인된 바 있거나 미확인 감염원으로부터 전파된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이 되었다. 해서 이제 그 밑에 그림 1-2에 보면 응급 차량 안에는 이제 손소독제, 마스크 보안경이 이제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넘겨 보면은 이제 그 최소한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 첫 번째가 이제 손위생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감염 조치가 손 씻기라고 했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손위생이고, 그 다음은 이제 보호 장갑. 왜냐면 우리가 접촉으로도 이제 옮을 수 있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 장갑도 착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와 보안경. 이제 그 블리딩이 펌핑이 돼서 일어날 때는 우리 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보안경이랑 마스크도 이제 착용을 해야 하고, 그 밑에는 이제 뭐 헤파 마스크랑 앵고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도 입어야 돼. 우리가 그 의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가운을 입어야 하고,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때도 옷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가운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소생 장비 까지 해서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 단락의 마지막 줄을 보면 감염병은 적절한 작업 관행이나 특별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일반 위생이나 적절한 개인 위생은 감염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감염 조치는 손 씻기이다. 환자 접촉이나 오염 제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제 최대한 빠르고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한다.
해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현장 안전이 이제 나오고 있어. 그래서 현장 안전을 보면 현장 안전이란 응급구조사 본인과 동료 그리고 기타 요원들, 환자 및 일반인들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치자 본인의 안전은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이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 요약에 보면 나와 있지. 현장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해서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이야.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이제 동료, 다른 대응 인원, 환자, 목격자. 이렇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 우리가 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그 기후 변화가 막 여러 가지 그만큼 다 외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 심각하게 뭐 토네이도도 없고 그렇다고 눈보라도 심하게 치지도 않고, 그치? 그리고 일본처럼 지진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지형은 아니어서 그나마 적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환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그래서 책을 보면 자연은 환자에게 처치를 하고 적절한 시설로 이송하기에 다양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날씨, 지형, 물, 전기 그리고 사방이 막힌 공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나와 있어. 좀 전에도 말했듯이 뭐 이제 뭐 번개 또는 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위 사태라고 해서 바위들이 막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책을 보면 응급처치 술기를 수행하는 곳에 따라 가장 흔한 장애물은 극심한 기상 조건이다. 기상 현상은 가장 기본적인 응급 상황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심지어 돌풍 역시 간단한 일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춥고 바람 부는 날에 연장된 작업은 동상이나 저체온증과 같이 추위와 관련된 부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 허리케인, 번개, 해일, 황사와 같이 더 극심한 자연현상은 응급 부상자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넘어가면 지형이 나와 있어. 그래서 불안전한 지형이 환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 예로 다음 줄에 보면 산사태, 눈사태, 낙석, 절벽, 지진으로 발생한 틈, 그리고 가파른 경사지 등은 숙련되고 경험 많은 대원에게조차 힘든 도전이 된다. 해서 이제 옆 단락에 보면 위험한 지형은 집이나 아파트같이 건물 안에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옆에 나와 있는데 어두컴컴한 입구나 현관, 부서진 계단, 미끄러운 바닥, 약한 마루장, 쓰레기로 어수선해진 방 모두 처치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와 있어. 물을 말하면 떠올리는 게 수상구조인데, 이제 수상구조는 호수나 수영장과 같이 고인물이나 강이나 바다처럼 흐르는 물 모두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그 물에서 수상하는 구조 방법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 가지 간단한 수상 구조 방법에는 접근, 던지기, 노젓기, 물에 들어가기 기술이 있어. 하지만 물에 들어가기 기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해서 뒤로 넘기면 두 번째 단락에 수상 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개인적인 구명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기는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낮은 전력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안전라인을 설치해서 목격자가 출입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이제 그 잔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라인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벼락에 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벼락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벼락을 맞을 확률은 매우 적지만 환경재해로 발생한 사망 원인 중 삼위 안팎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자연 책임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밀폐 공간이 나와 있는데, 밀폐 공간은 치명적인 위험성이 많이 포함한다. 산소 결핍, 유해 혹은 폭발 화학 물질, 함몰, 기계류의 갇힘, 전기, 건물 붕괴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11페이지 그 왼쪽 첫 번째 단락점 밑에 단락을 보면, 어느 산업장에서도 이제 밀폐 공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밀폐 공간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밀폐 공간이나 위험한 대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망은 구조원이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환자를 위해 달려드는 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위험 물질을 보면 위험 물질들은 화재, 차량 사고, 의료 응급 상황, 수송 컨테이너, 산업 또는 공업 현장의 어느 상황에서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차적 위험 물질은 이제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이약, 폭발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부 손상, 흡입, 신경 근육 마비, 혼수 상태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넘겨보면 우리가 4가지의 하지 않아야 한다의 원칙에 대해서 했었어. 급히 뛰어들지 않는다. 어떤 것도 추측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이물질의 냄새, 맛, 촉각을 이용해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폭력이 나와. 폭력. 우리가 응급 상황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폭력 상황도 있을 수가 있지. 가정 폭력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성폭력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싸움이 붙어서 발생한 이제 폭력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폭력을 보면 이제 폭력, 특히 응급구조사를 겨냥한 폭력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개인의 안전은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이제 항상 최우선이다. 이러한 경우에 항상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1차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우리가 그 밑에 쪽 단락에 보면 응급구조사는 어떤 시점에서든 구조 요청자가 폭행을 당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할 경우 환자를 현장에서 후송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폭력에 관한 것도 했었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6페이지를 보면은 자원 결정이 나와 있어. 우리가 아까 현장 평가 요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인 자원 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 결정을 보게 되면 만약 현장을 처리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요청한다. 현장에 도착하는 첫 번째 팀은 특별한 구조 상황에서 처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개인의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대 구조 작전은 영웅보다 안전을 먼저 강조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 단락에 만약 안전이 의심스럽다면 개인에게 닥치는 위험보다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그림 1-18에 보면 보호안경, 헬멧, 절연, 방호복, 보호장갑을 이제 모두 착용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18페이지에 모든 환자들의 위치가 나와 있어. 그래서 현장 평가는 모든 환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탐색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이 사고에 연관될 수 있는지 혹은 내과적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문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손상 기전이나 질병의 특성 등 이제 환자 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에 그 그림 1-24라고 적힌 그 본문 옆에 보면 이제 환자 중증도 분류자는 모든 환자에게 중증도 분류를 실시해서 즉시 혹은 지연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지. 페이지
우리가 그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책에도 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야, 얘들아. 1차 평가 그리고 그 환자 평가, 현장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책 72쪽부터 보면은 우리가 현장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들아 나중에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증도 분류를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환자를 이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19쪽 그 오른쪽 단락에 보면 이제 손상 기전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손상 기전은 환자에게 손상을 입힌 복합적인 힘의 세기,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외상 현장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손상 기전이 드러나게 되며 손상의 부위와 이제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내포된 힘, 힘이 강해진 방향 그리고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고 현장만 보고 이제 그 부상 당했을 그 부위라든지 그리고 그 세기 정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20페이지에 넘겨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1-26 그림을 보게 되면 사고가 난 현장이지. 그래서 저렇게 파손이 되었을 때 그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이제 손상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깨졌으면 일단 누가 다쳤을까? 차 안에 만약에 운전자,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 모두 다 심한 손상을 받았겠지. 왜냐면 그 앞유리가 지금 와장창 깨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머리도 이제 부딪혔을 테고, 그리고 이러한 충격이면 충분히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 그래서 머리가 부딪혔으면 당연히 이제 목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충격이면 안전벨트를 했더라도 이제 그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슴이라든지 배 손상을 예측할 수도 있어.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그 5번째 줄에 사고 차량은 어떤 모습인가, 만약 앞유리가 균열이 되었다면 머리와 목에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만약 핸들이 구부러져 있다면 이제 가슴과 배의 손상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손상 기전은 그 다음 단락에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유아용 안전의자에 의해 일어날 수가 있다. 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해서 심각한 손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안전벨트를 적정하게 착용했다고 해도 실제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일반적으로 에어백은 충돌 시 운전자가 자동차의 앞유리, 운전대, 계기판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장비로 사용되어 왔다. 해서 이제 앞유리가 저 정도 이제 깨짐이 있다면 그 에어백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해. 작동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제 부상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알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 옆 단락에 넘어가면 이제 4번째 줄에 성인의 가슴에 쿠션 역할을 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대, 그 에어백이. 해서 만약에 승객이 소아나 작은 성인의 경우 에어백은 환자의 얼굴을 타격해서 손상을 입히게 된다. 전에도 말했듯이 그 에어백은 그 성인의 이제 그 신체 구조에 맞게 이제 그 고안이 되었어. 근데 그 소아라든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앉은 키가 작잖아. 그래서 에어백이 그 얼굴로 터질 수가 있단 말이야, 위치가. 해서 이제 그 얼굴 쪽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조수석에는 아이들을 태워서는 안 돼. 그래서 에어백은 팽창이 된 후 자동적으로 몇 초 이내에 수축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어 승객이 운전대나 계기판으로 튕겨져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 평가에 대한 단락이 끝이 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1차 평가야. 1차 평가는 페이지 26쪽, 7쪽으로 이제 이어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27쪽의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1차 평가는 병원 전 응급처치 기본이 된다. 그래서 1차 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 호흡, 순환 등 이제 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1차 평가라고 해.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옆단락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1차 평가는 단계적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응급구조사가 발견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일련의 중대한 결정으로 이제 간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차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 호흡, 순환,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의 순서로 이제 시행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에게서 먼저 평가가 되어야 하고 처치되어야 해.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A, B, C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기도, 호흡, 순환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A, B, C는 환자의 이제 의식 상태와 관계없이 거의 한 동작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해. 그래서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차 평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전반적인 임상을 파악하고 이제 목표 고정, 의식 상태 평가, 그 다음에 A, B, C를 평가한 후에 처치 및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차 평가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어떠한 것을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로 실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인상 파악하기가 있어. 그래서 전반적인 인상 파악은 환자에 대한 최초의 직관적인 평가이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결정 사항들 중 하나는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지 혹은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심정지 환자의 관리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을 보면 환자의 나이, 성별 인종은 손상 예측 지표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도 첫 번째 줄에 보면 환자의 문제가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한다.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그 오른쪽 단락에 나와 있는 이제 표준주의 지침이야. 그래서 모든 환자들과 접촉할 때는 표준주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환자의 신뢰를 형성하도록 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함으로써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를 이제 안심을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만약 손상 기전이 심각하거나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동료에게 환자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고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깨어 있다면 환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를 시작하는 동안 동료에게 이제 환자의 머리를 중립 위치로 유지하도록 부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면 이제 환자의 목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 밑에 조그만 수건이나 패드를 깔도록 한다. 그래서 29쪽의 그림 2-1을 보면 뭐 수건을 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렇게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 눌림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그 B를 보면은 수건을 대줌으로써 이제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소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라면 이제 그 목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 밑에 조그만 수건이나 패드를 깔아 주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임상 파악하기였고 이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의식상태 평가를 하도록 할게.